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제1부 우리가 믿는 한국 사회의 모습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군 부대에 가서 특강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군 부대에서 저를 보고 특강을 요청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군 부대에서 특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부르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단체가 하는 일은 이 사회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인문학적인 지식을 공유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부대에 있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장병들이 소외계층. 그렇죠, 그렇죠. 장병들이 소외계층이다. 그럼 보통 이제 그 장병들 대신에 그럼 어디에 소외계층이 있습니까? 하면 고아원,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 그 다음에 이제 벽지, 상간, 농어촌 지역. 그래서 소외계층이 주로 모여있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교도소와 군대라고 생각을 해서 군 장병들을 위해서, 병사들이죠. 병사들을 위해서 특강을 하는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거죠. 우리 보통 보면 군 부대 관련된 TV 프로그램 거기 나오면 군인들이 얼마나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하나요? 그렇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하는 후방에 계신 어머님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막 노래 부르고 막 전우애를 드러내는 그런 프로들 많이 봤죠, 그죠? 예. 그것도 지난번 박근혜 정권에서는 유별나게 또 그런 프로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 또 연예인들 일일 병영 체험하는 그런 프로를 만들면서 군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삶에 도움이 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참 언론에서 엄청 노력을 했다고 그럴까요? 참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연예인들도 그래서 특히 여자 연예인들이 군복 입고 훈련하는 거 보여주고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네.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좀 튀려고 너무 노력한다. 거기서 또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또 그 힘든 상황에서 이쁜 표정을 지었다고 또 인기가 있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예, 해리 이런. 애교 오, 어떻게 해리도 아시네? 이 요즘 변호사 분이 시간이 많나 봐요. 네. 우리 사라 선생 많이 바쁜 줄 알았더니 안 바쁘네. 그렇구나. 옛날에는 그때는 진짜 시간이 많았을 때군요. 네. 요즘은 바빠졌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걸 보고 있으면서 언론이 국민을 세뇌하는 방식은 참 어떻게 저렇게 가정스러울 수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또 보고 즐기면 또 많은 한국 남자들한테는 군대라는 것이 자신의 진짜 또 다른 모습을 적나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기고 누구나 또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군대 간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군대에서 족구한 이야기, 군대에서 유격한 이야기, 그리고 군대에서 족구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야기, 유격할 때 얼마나 자기가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했는지 이야기, 군대에서 얼마나 밥 빨리 먹은 이야기, 군대 이야기는 밤을 새도 사실은 그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군대 이야기 할 거 있어요? 사르스는 군대 이야기 무슨 이야기해? 열심히 타이핑을 친 거 하고. 타이핑을 예. 쳤어. 오이. 행정병. 행정병이었어요? 예. 그럼 행정병은 유격 훈련은 갔어요? 네, 낮에 훈련을 하고요. 밤에 이제 잠을 줄여서 타자를 쳐야 되는. 이야, 특수 행정병이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훈련 인원을 채워야 되니까 낮에는 다 가야 되고요. 아니 근데 남 2배나 일을 했잖아요. 네, 밤낮으로. 그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았어요? 똑같이 왔습니다. 월급 받는 것도 별로 얼마 안 됐을 텐데 뭘 똑같이 받는다고 강조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병사들 대상으로 뭐 저가 늘 하는 나란 누구인가, 왜 사는가, 뭘 위해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해서 너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저 군인인데요. 군인은 뭘 하는가요? 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요. 그럼 군 생활은 어떠신가요?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는 거는 거의 아주 잘 길들여진 종이나 노예가 하는 반사 반응인데 진짜 즐겁고 행복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얼굴 표정은 즐겁고 행복하기보다는 죽을 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떡해. 지금 그러면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당히 딱 보니까 이 병사가 내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딱 내 아들 딱 그 나이인 것 같아. 혹시 군인대 오기 전에 뭘 했나요? 그랬더니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들어왔습니다도 아니에요. 끌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병 누구누구 이러면서 이제 하길래 됐고요. 어떻게 보면 이 군인으로서의 형식을 지키려고 하는 상황인데 인문학적 상상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또 이 소외 계층으로서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이질감. 그럴 때 이제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인문학적 사고라는 것을 한번 우리 각자 자신이 하고 있는 위치에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럴 때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이병 누구누구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뭔가? 그때부터 이제 멍한 거예요. 국방의 의무가 뭔가요? 나라를 지키는 것 아닌가요? 나라를 지키는 것. 그렇죠. 훌륭해요. 근데 아무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지키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지키는 거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냥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슬프죠. 그랬을 때 더 내가 쇼크를 먹었던 건요. 사실은 병사들을 특강을 하기 전에 한 몇 달 전에 군의 간부들, 소위 말해서 뭐 중위, 대위, 소령, 중령 이상 되는 분들을 모아놓고 내가 특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강이 좀 상당히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나를 이제 소외계층한테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람으로 이제 또 저도 끌려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뭐 끌려갔다기보다는 내가 잘 가지 않는 곳에 간다라는 것도 새로운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상당히 컸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아니 분명히 그 간부들도 군인이고 이 병사들도 군인인데 간부들은 그냥 본인의 직업적인 역할을 하고 이 군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병사들은 본인이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군인이 무엇인가, 군인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했을 때 본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끌려왔다라는 생각에는 다른 생각이 없다는 사실에 상당히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이 받은 쇼크는 자연스러운 감정일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대학에서 잘린 심리 상담가의 짧은 생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어떤 게 생각이 자연스러운 들어요. 반응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거기에 놀라운 상황이 저도 마찬가지. TV를 보는 어린아이 입장에서 군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냥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아주 뭐 예를 들면 전쟁 영화나 그런 걸 보고 영웅을 보듯이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제가 군대 가서 보고는 저도 역시 그런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말은 사로 선생도 군대 간 지가 한 15년, 20년 되지 않아요? 네. 15년, 20년 전에 군대 생활을 했던 사로 선생도 군인으로서 내가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기보다는 나는 끌려온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개, 돼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시간을 죽치고 있으면서 내 몸 잘 보존해서 살아남아서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 상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문제 상황에 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끌려온 병사들 스스로가 전쟁과 관계없이 현재 자신의 삶과 시간을 1년 반이든 2년이든 3년을 보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모이면 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본인이 의무적으로 끌려왔다라고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어요? 단순히 자신의 삶에 있어 무력감, 무기력감, 좌절감 또는 어떤 권력에 대한 복종 이런 거 외에 다른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저도 뭐 의무적으로 끌려갔고 또 혹자는 네가 무슨 군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너희는 특별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특권 계급으로서 군 생활을 보냈다 라고 하는데, 군 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군복을 입고 생활하면 군 생활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1년을 보냈든 2년을 보냈든 3년을 보냈든 그 기간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시간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지, 우리가 1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무엇을 하며 그 시간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20대 대부분 20대의 군생활을 하잖아요. 병사들 경우에는 20대의 2년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한건기와 같은 20대의 2년을 보낸다는 것은 지금 70대 80대 있는 분들이 보내는 10년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시간이거든. 네. 근데 그 시간에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본인이 도살장에 끌려온 개돼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보내고, 또 그런 경우에 과연 그것이 합당한 일인가, 또 그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규정을 했는데 뭐 납세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교육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죄책감 또는 책임감 이런 거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병력의 의무예요. 그래서 군대를 면제받았으면 신의 아들, 짧은 시간에 가게 되면 장군의 아들, 그 다음에 꽉꽉 채워가지고 군대를 가게 되면 그냥 평민, 그 다음에 남들보다 군대를
2배, 3배 군 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뭐라고 그러죠? 직업군인. 그리고 직업군인은 또 재밌게도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나라라는 거야, 이 나라에서. 그래서 사병이 생활 끝나고 본인이 하사관이라고 그러나요? 부사관. 부사관이라고 하는 그거를 전역 신청을 할 때 상당한 경쟁률도 있고 부사관이 되거나 하고, 부사관 생활은 보통 처음부터 사병이 아니고 부사관으로 또 군복무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사실 부사관은 보통 미니멈 5년, 뭐 7년, 8년 이러는데 5년 한 다음에 자기 계속 군인으로 있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대한민국 군대는 안 돼. 너 계속 있으면 경력이 늘어나서 돈을 더 많이 줘. 그럼 일단 제대시키고 다시 신청해. 그러면 다시 받아줄게. 이런 놀라운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지금 대한민국 군대예요. 그 다음에 장교로 ROTC 장교나 학사 장교로 군복무를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 친구들이 장교로 생활해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장교라고 그러면 좀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군 생활하는 게 이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여기서 내가 나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전역 신청을 안 하고 계속 직업 장교로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교들이 실제로 군에서 필요한 인력보다 훨씬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 군 장교를 계속 하겠다라는 거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선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지금 병사들,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 병사들은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국방에 큰 구멍이 뚫릴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더 많은 병사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에서 병력을 차출하고 동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행태라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지금 국방부에서 군 병력을 어떻게 동원하고 차출하고 유지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굳이 이야기할 건 아니고, 가장 놀라운 거는 그렇게 차출되어 가지고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들이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의 좀비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을 때, 이건 뭐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거를 국가 권력이 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강제로 1년이든 2년이든 군인의 모습으로 지내게 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첫 번째,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들고, 두 번째, 그렇게 하면 제대로 군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병사들이 무늬만 군인이고 지금 뭐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군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랬을 때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법원의 판결이 났어요. 양심적 병력 거부, 이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죠. 네. 그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거 자체는 본인이 나는 꼭 군대에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 것은 내 양심에 어긋난다 라고 해서, 뭐 특정 종교를 믿는 분들이 병력을 거부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죠? 양심적 병력 거부가 거부하면 징역 1년 6개월을 반대 실형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럼 교도소로 네. 보낸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교도소를 가신 분들이 모여 있는데 네. 가장 전국에서 모범수를 하고 네. 그런 친구들입니다.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그렇죠.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한 건 국가가 부여한 병력 의무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주장은 양심이라고 그랬지만 양심보다는 국가가 전쟁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 또는 전쟁을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나에게 군인으로서 의무를 부여하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내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이제 대체 복무죠. 네. 대체 복무를 국가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국방부나 이 나라에서 국방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 복무는 불가능하다. 너는 군인으로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야지 군인이 아는 거로 살면 어떻게 돼요? 너는 반역자고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다. 너는 마치 너 식사로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빵을 먹으면 넌 빵이 돼. 빵이 되고 싶어? 빵이 되려면 간빵에 가.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 네, 이 질문도 던져봐야 돼요. 왜 국방부 사람들은 대체 복무를 하게 되면 이 나라의 국방의 의무의 근간을 허뜨리는 일이고 또 국방의 의무를 지기 싫은 사람들은 전부 다 비애국자고 마치 매국노다.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다뇨.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거는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 나라에서 그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전에 조선에서도 항상 일반 평민들이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평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져야 하는 여러 가지 납세의 의무와 같이 그걸 군역의 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도 군역의 의무를 평민들은 다 졌어요. 그럼 양반은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안 졌을 것 같은데. 네. 양반은 안 졌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대신 노비를 보낸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 노비들이 있으니까 노비를 대신 보내면 돼요. 그런데 평민들 같은 경우는 보낼 노비가 없으니까 본인이 군역을 지든지 군역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군역을 지기 힘든 사람은 면포, 소위 말해서 배, 돈 될 만한 거를 내거나 이렇게 또 내면서 군사 이 국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분은 본인이 군인이고 그리고 국민들을 소위 말해서 세뇌 교육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강력한 권력으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가장 좋은 거는 군에 의한 통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국방의 의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성시하는 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항상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기득권 세력이거나 이 사회에서 뭔가 자기의 의무를 지지 않은 비양심적인 인간들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열심히 강화시킨 거죠. 왜? 본인은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았고 또 본인이 사실은 생존하기 위해서 출세한 근간은 만주 군관학교에서 나오고 일본군 장교로 광복군 때려잡는 관동군 그 유명한 관동군 장교로 지냈기 때문에 군대에서 생활을 하고 군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삶에 있어의 최고의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박정희 씨가 대통령을 하는 18년 동안 온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켰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해서 집권하기 전에 6.25 사변을 겪고 이승만 정권을 지나면서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전쟁을 했고 6.25 사변을 거치는 동안에 모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누구나 다 징집이 되는 징병제가 만들어졌고 그게 유지가 됐던 상황인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부터는 군인들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군인을 줄이기 시작을 한 거죠. 군인이 줄이는 상황에서는 징병제 안에서 가능하면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는 그때는 대학생이면 군대 안 갔어요. 근데 대학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군대를 안 가니까. 그 말은 대학교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군대도 안 가지, 사회에서 엘리트 집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지. 그래서 50년대, 60년대 뭐 하는 사람들한테 대학을 간다는 거는 이 사회에서 마치 사회적인 신분이 달라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50년대, 60년대인 거죠. 그런데 60년대 이후에 군인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서 요소요소에 뭐 장관, 국회의원, 군인 출신 다 쿠데타 또는 혁명, 반란을 일으켰던 그 주역들이 다 주요한 정치 권력에 있게 되니까 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큰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징병제 속에 있는 군 장교들은 본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밑에 많은 징병제로 끌어오는 병사들의 숫자에 의해서 내 똘마니들이 그것도 공짜로 부려먹는 똘마니들이 엄청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뚜렷한 생각을 갖추게 되는 게 60년대, 70년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질문을 던지지 않는 생각으로 굳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랬을 때 사실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가 징병제를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그러면 남북의 대치 상황이 좀 해소가 되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그래도 계속 징병제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나오는 게 그럴 때는 징병제 안 하고 모병제로 하면 그건 직업군인이라서 돈을 줘야 되니까 돈이 없어요. 예산이 부족해요. 그럴 때 직업군인으로서 1년에 우리나라 군인들을 일본의 뭐죠? 일본의 군대가 자위대예요. 자기 스스로 보호한다는 군대에서 자위대.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 국군을 국군, 나라의 군대예요. 나라의 군대니까 나라가 노예처럼 부려먹는 군대. 그래서 국군인 거예요. 이게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라고 단어에서 나오느냐? 그랬더니 국군 아닌데요? 뭔가요? 대한민국 군대인데요? 대군인데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죠. 예, 이게 직통원을 제가 봉숭아학당 수준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군대를 사실은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뭐 이것저것까지 다 하면 200만 원 내지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대개는 그렇게 되면 뭐가 중요해지냐면 지금 현대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장비와 복잡한 무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6개월, 1년, 2년 정도 그 장비를 달아가지고는 숙련도가 엄청 떨어져요. 제가 한때 해군 자문위원이라는 걸 했어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저를 비웃는 듯한 눈치였는데 해군 자문위원이라는 게 뭐 해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사회 각계의 각청의 이 인물들을 불러서 해군의 발전에 대한 조언을 해주세요 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제가 또 고향이 해군 상한학교가 있는 진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를 초청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군에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아마 참모총장께서 생각을 하셨던지 했는데 그때 논의가 됐던 게 가장 재밌는 게 해군은 이 주로 다루는 게 뭐예요? 무기가 배, 함정이에요. 함정에 있는 거는 요즘 함정은 복잡하고 기계도 많고 뭐 거기에 온갖 미사일도 쏴야 되고 뭐도 쏴야 되고 하려면 이게 1, 2년 복무 기간으로는 그거를 숙련되게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은 다른 부대에 비해서 다른 육군에 비해서 이 일반 병사보다는 부사관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관을 어떻게 정예화시키는 거가 해군의 전력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부사관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왜요? 그랬더니 일단 부사관들은 들어가는 부사관은 거의 직업 군인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월급도 100만 원 넘게 줘야 되고 또 장기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5년, 10년 그 함정을 운영하고 무기를 운영하면 아주 숙련된 그게 돼서 국방이 진짜 제대로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해군에서 부사관은 그렇게 할 예산을 안 줘가지고 못하고 늘 수병이라고 그래. 해군에서는 병사라고 하는 수병들을 쓰니까 수병들은 함정 운영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배울 만해서 익숙해질만 하면 벌써 전역하는 상황이 제대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그러면 해군만이라도 아예 징병제를 하지 않고 모병제를 해서 직업 군인 체제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참 좋으신 제안이신데 현실성이 너무 없습니다. 왜? 그걸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합참 또 국방부에서 결정하는데 그 합참과 국방부에서 결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장군님들인데 그분들이 결코 그런 방식을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로부터도 벌써 10년이 다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이 군인들이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하면 지금 있는 군사 이 병사들 숫자를 반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반으로 줄이면서도 전투 능력은 2배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바꿀 때 일어날 수 있는 효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가장 반대를 할까요? 위에 장군 그분 예, 왜 그럴까요? 자기들 힘 권력이 떨어지는 일이 그렇죠. 본인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금 중령 이상 정도 되는 이 국방의 간부들은 모든 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상당히 많은 자기 밥그릇 걱정하는 이 장군들은 이 나라의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걱정하는 그 장군님들은 징병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진짜 이 나라 국방의 문제와 현재 병사들을 개 돼지 끌어오듯이 끌어오는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정예 강군을 만들려고 할 때는 더 이상 이런 방식은 안 된다라고 인식하시는 분은 말 한마디 뻗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거를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이슈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래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2부. 용병으로 망한 로마처럼 되지 않으려면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또 저를 공격을 할 때, 네가 군대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그럴 때 여기는 아주 놀라운 심리가 숨어 있어요. 군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가 군 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들, 그런 분일수록 현재 군 시스템이나 또는 군 제도를 바꾸는데 격렬하게 저항하고 가장 그거에 대해서 핏대를 올리시는 분들이라는 그 놀라운 심리가 작동을 한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나는 옛날에 그만큼 고생했는데 너네들도 고생해야지. 이런. 그렇죠. 다 가야 돼. 그럼요. 다 가야지. 안 가는 사람들 그건 잘못된 거야. 양심적 병력 거부. 그럼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핏대를 올리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시대의 변화와 군인이 특히 직업 군인으로서 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본인 직업이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군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 그거는 여보시오. 우리 동네 구청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시는 분도 고생하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하시는 고생하세요. 모든 직업의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은 다 고생하세요. 군인이라고 해서 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착각인 거 아시죠? 군인이라서 더 험한 곳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착각이라는 거 아시죠? 왜? 군인보다 더 험한 곳에서 직업 활동을 하시는 거 우리 TV 무슨 드라마에서 보면 알고 있어요. 극한 직업! 극한 직업! 그 다 군인보다 더 극한 일이에요. 연금도 없어 그긴. 위문 편지도 안 받아. 그런데 이거는 병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직업으로서 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고생한다는 건 그냥 어떤 직업인 직장인이 가질 수 있는 고생이지 군인이기 때문에 더 국가에 대한 충성 운운하는 거는 그건 사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직업 군인들이 기분 되게 나빠하겠죠. 네,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 직업 군인들이 어떻게 했으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직업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과연 당신들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충성하는 마음에서 군인을 했습니까? 하나의 직업으로서 선택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뽕을 빼먹고 그 직업 활동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나눠준 무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광주에서 같은 학살을 하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나섰다는 소리도 안 해요. 개돼지처럼 끌려갔던 그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총질했던 것이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대한민국 군대가 바뀌어야 될 이유는 수십 수백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근데 바뀐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군대가 바뀌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거는 지금 징병제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완전히 개돼지 수준으로 만들면서 좀비처럼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그거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바꿀 거냐? 간단해요. 군인을 직업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공무원과 같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한 2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군인을 20만 명으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 20만 명을 20만 명 더 되지 않나? 25만 20만. 그렇죠. 그 정도 되는 숫자를 대한민국 예산으로서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한 20조 들어요. 20조는 지금 국방 예산의 껌값이에요. 그분들이 또 20조 받아서 다 쓰지 않습니까? 월급으로. 아, 그럼요. 그러면 일자리가 20만 개가 창출이 되는 것이요. 맞습니다. 그러면 청년 실업 대책한다고 1년에 20조 예산 따로 편성 안 해도 돼. 이런 간단한 거를.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예산 문제 때문에 모병제를 못한다라고 하는 건 말짱 거짓말이고요. 뻥이에요. 만일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에 그 국방의 의무는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첫째, 자기 국방의 의무를 하는 그동안에 지급 군인으로서 자기는 취직을 할 수 있다. 국가에 취직할 수 있다. 군인으로 취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인으로 취직하기는 싫고 그 다음에 내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 그러면 세금 국방세를 내면 돼요. 그것도 2년 딱 2년만. 그럼 국방세를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자기 부모가 내는 이 재산세, 소득세 한 번 더 내면 돼. 그러면 자식이 군대에 갈 나이가 딱 됐으면 그 부모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2년 동안은 저희 소득세와 재산세를 2번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낼 소득세하고 재산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내면 되는 거. 그렇죠. 안 내면 되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차별받는다! 이런 이야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네요. 직업을 얻을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으면 군대 가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군대도 가기 싫고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나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럼 네 먹고 살면 되잖아. 아니 그러면 저 우리 부모가 잘 사는데 군대를 가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 부모가 대신 재산세 세금 소득세 내는 거 한 번 더 내면 되잖아. 뭐 모든 사람들이 해피하겠죠. 불만 있는 사람 나와봐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1인당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000만 원만 내면 그러면 본인이 2천만 원 정도 내고 안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내는 사람보다 많겠어요? 안 내는 사람이 많겠어요? 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내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면세 수준이 되는 사람은 대한민국 이 근로자 중에서 30% 이하거든요. 그리고 그래 되면 뭐 이건희 씨 아들 이재용 씨 아들이 군대를 갈 시절에 이재용 씨 아들이 군대 간다고 하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안 가죠. 당연히 안 가죠. 1년에 몇 억 내놓고 그렇죠. 그럼 이재용 씨는 얼마를 내겠어요? 재산세와 소득세 다 합하면 1년에 그 사람은 적어도 200~300억 원. 그러면 이재용 씨 아들도 떳떳하고 이재용도 뭐 어차피 낼 세금 또 떳떳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쪽수를 많이 채워야 국방 예산을 부풀려가지고 빼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다.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야 된다. 사회적 빈부, 신분, 계층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가야 된다. 라고 할 때 어떤 이슈가 생길까요?
진짜 다 가야 됩니까? 안 갈 수 있는 면제 사유를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면제 사유를 만들어줄 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이 안 되는 건 뭘까? 권력자 마음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이 나라를 권력자 마음으로 돌리는 거. 소면에서 병력 턱내 해가지고 턱이 나가는 이 턱내가 되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병력 턱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고 만들어지면 질수록 그 턱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어둠의 시장이 생길 수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챙겨 먹을 거리가 많아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 사회에서 기득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들이 딴주머니 찰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제도가 바로 징병제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바꾸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항상 핑계를 대요. 그러면 병력 공백이 생깁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뿔 무슨 병력 공백이 생겨요. 지금 있는 병사들 반은 전투 요원으로 활용도 못하고 거의 보이스카우트 훈련시키는 수준으로 지금 징집돼 가지고 군대에 있는 병사들의 30%가 뭐로 분류가 되는지 알아요? 부적응 병사. 30%나요? 30%. 마치 요주의 인물 같이 관심병사. 관심병. 관심을 받으니까 너무 좋겠죠. 관심병. 관심병이 지금 전체 병력의 30%라는 거. 세상에. 이게 군대예요. 전쟁 일어나기 전에 관심병 처리하다가 다 관심 받았어. 전쟁 끝나겠어요. 그 유명한 크림 전쟁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이 발칸 반도 그럴 때 우리가 아는 나이팅게일 뭐 이래가지고 영국군하고 러시아군하고 싸우는 그 유명한 전투가 크림 전쟁이에요. 그 크림 전쟁에서 왜 나이팅게일이 이제 이 전투에서 간호, 이 위생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어필하게 됐냐 하면 그 크림 전쟁에서 실제 전쟁을 해가지고 총알 맞아서 죽은 병사보다 병 들어가지고 죽은 병사가 2배나 많았다는 놀라운 결과를 거의 근대전이 벌어지는 초기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크림 반도에서 일어났던 발칸 반도에서 일어났던 크림 전쟁이에요. 네, 이게 실제로 징병제와 모병제의 문제에서 뚜렷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보통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이 그리스에서 아주 전투 그가는 스파르타는 모든 어린이를 어릴 때부터 전투로 양성을 하는데 그거는 시민만 병사가 될 수 있어요. 그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비들은 군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군인은 이 귀족들이 군인이 돼요. 병사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무작정 농민들을 불러가지고 징집을 해서 전투를 했던 게 근대 이후의 군대였어요. 근데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이 무작정 징집대를 하지 않고 직업군인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군인들이 상시에 전문적인 병력으로서 작동을 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징집 활동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로 이 국가가 군대라는 것을 양성을 했는데 이 나라는 전쟁이 끝난 지도 이미 5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치 전시 상황에 준한다라는 핑계를 내면서
징병제를 유지를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국방의 의무, 이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군을 빙자해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집권 세력이거나 또는 군을 삥 뜯어 가지고 본인이 챙겨 먹겠다고 하는 인간들의 강교한 술책이 지금 전쟁이 끝난 지 50년 이후에도 남아있는 흔적이 대한민국의 징병제라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요즘에 병력 특례 또 뭐 양심 뭐라고 그러죠? 양심수도 아니고 양심적 병력 거부 이런 논란들이 나올 때, 그리고 대체 복무 그럴 때 그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개돼지를 도살장에 끌고 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양심적 병력 거부 또는 대체 복무 하는 안을 낸 게 어떤 안을 냈어요? 교도소에서 36개월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 교도소에서 공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게 교도소. 그러게요. 이제 알겠죠? 노예 수감. 노예 수감과 똑같다라는 것 때문에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해서 교도소에서 하는 대체 복무를 정했다고 하고, 그걸로 가지고 국민들한테 공청회라는 쇼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나라 국방부에서 이 국방 제도를 논의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멘탈리티다라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어린 병사들의 심리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온 개돼지 수준으로 있고요. 그들을 바라보는 직업 군인들, 그 부대에 이 대대장인지 대령, 그분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본인은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병사들이 아주 훌륭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지. 지금 뭐 우리가 미군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영어 잘하는 거 아니지. 미군하고 합동작전을 해야 되니까 영어를 잘하는 게 필요한가? 무슨 그게 지금 걔네들이 끌려와가지고 훌륭한 병사의 역할을 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고 그분은 내 강의하는데 병사하고 앉아서 강의를 들을 리가 없죠. 네, 본인 사무실에서 안녕히 가세요, 강의 잘해주세요 하고 끝냈어요. 네, 이게 노예들을 많이 부리는 이 주인들의 멘탈리티구나. 우리 노예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예, 문화적으로 결핍된 노예 심리적으로 조금 잘 위로해주세요. 진짜 울고 싶었어요. 그 노예들의 합창을 듣지 못하는 대신에 노예들의 마음속에서의 그 노예들의 crying, 네, 이런 상황을 제가 겪으면서 진짜 이 나라 오늘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들에게 국방의 의무란 무엇이며 대한민국에서 병사로서 젊은 청춘의 인연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제도, 이것이 저는 진작에 어쩌면 10년 전에 이미 대한민국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꿨어야 되고, 그러면 1년에 수백조의 국방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그 반만 쓰고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대한민국 국방은 튼튼해지지 않았을까. 뭐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이 DMZ에서 GP가
서로 제거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긴박하게 대치된 상황이라고 할 때, 그럴 때 진짜 국방력을 올린다라고 할 때 지금 대한민국의 장군들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세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군 작전은 미군하고 같이 안 하면 본인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셔. 그래가지고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군 작전 미군으로부터 작전권을 가져오겠다고 할 때 가장 계급품을 물고 난리를 쳤던 그 장성들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다 뭐 이 안기부장도 하고 뭐 국방부 장관도 하고 그러면서 남북 관계의 긴장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던 분들이고, 말로는 국방을 빙자해 가지고 본인들이 이래 먹고 저래 먹고 온갖 뜯어먹는 짓을 다 했던 그분으로서 지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국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저 그래서 국방미 그거로 만든 거 밥 먹는 거 진짜 힘들었어요. 전 정부미도 먹는 거 싫어해요. 저 국방비 정부미 아닌 난 민간. 아, 밥이 없구나. 빵을 먹을래. 더 이상 대한민국 국방은 군인에게 맡겨놓을 수 없는 생각. 대한민국은 사법부 재판을 더 이상 판사에게 맡길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걸 우리 모두가 느낄 때, 그래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한테 맡길 수 없다고 할 때 특검, 어쨌든 나는 빵을 좋아해요. 그렇지만 간빵은 싫어요. 그래서 앞으로 항심소에서는 군에 대해서 다양한 개선책 또는 변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생각을 모읍니다. 단 현재 군에 일을 하시는 분, 그분들의 의견은 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주 좋은 의견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그거는 안에서 그 의견을 적극 피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가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가능하다면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퇴임하기 전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내년부터 직업 군인을 모집을 하면 돼요. 첫 해 얼마 몇 명을 모집할까? 10,000명? 20,000명? 30,000명? 실제로 첫 해에요. 50,000명을 모집하면요, 3년만 지나면 모병제가 안착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후내년부터 자기가 군대를 가기 싫다고 할 때 자기 아버지 소득세와 재산세를 2년 동안 2배를 내겠습니다 하면 갈까요? 그렇게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부모가 동의하고 싶. 그렇죠. 근데 우리 집 재산이 우리 부모는 없는데요, 제가 그러면 얼마를 내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벌어가지고 내겠습니다 하면 얼마가 딱 맞는지 아세요?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하면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는지 알아요? 8시간 근무하면 150? 150. 네, 150이에요. 150이면 1년이면 다 모으면 얼마예요?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을 내라고 그러면 낼까요? 안 낼까요? 당근 내야죠. 내야죠가 아니라 본인이 군대를 가는데 너 1년에 1,800만 원 2년만 내면 군대 안 가게 해줄게 라고 하면 그 돈 내고 군대 가겠어요? 그 돈 안 내고 군대 가겠어요? 그 돈 내고 안 가겠어요? 내고 군대 안 가고 다른 알찬 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의 가치예요.
1800만 원, 1년에 1800만 원의 가치가 안 되는 일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너무 부자가 됐기 때문에 1800만 원 정도 수준은 내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1800만 원 너무 비싸게 쳤고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국가가 1500만 원만 받으면 5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도 고용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그리고 그러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싶다! 이러면 그러면 여성은 1년에 500만 원만 2년을 내게 하고 그럼 그 대신 여군을 지급 군인으로 당연히 만들면 되거든요. 남성은 1000만 원. 아니면 똑같이 1000만 원, 1000만 원 할까요? 어느 게 좋아요? 똑같이 해야 되지. 역시 멋있어요. 직통은 해 오실만 하네요. 아 남자들이 왜 차별하냐 이런.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에 여군을 또 똑같이 지급 군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 직업 차별을 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군도 사실은 미군은 이 모병제잖아요. 미군은 모병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군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제는 더 병력 기피라는 말도 없어져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부닥치고 있는 이 사회의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해보고 새로운 상상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도움이 될까요? 네.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요? 이 장군들이나 권력자들도 네. 이렇게 하면 나라에는 훨씬 이득이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자기네들 권력이 떨어지니까. 네. 안 하고. 그랬을 때 결국은 지도자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활용하고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한테 우리가 이 사회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마치 촛불을 다시 드는 심정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는 지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특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통 TF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왜 대통령은 그거를 제대로 만들려고 지시를 못할까요? 대통령 보고 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분은 그냥 이 훌륭한 인품으로서 국민들에게 선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로 충분해요. 그렇다면 진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닌 분이 한 분만이라도 있다면 그분이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꼭 해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한쪽은 반은 풀려버린 돼지 명태, 돼지하고 명태는 아니죠. 명태, 썩은 명태 눈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아직도 총기가 남아있는 눈을 가진 그 어린 병사의 눈을 봤을 때 저가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또 그런 게 곧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직통원의 세미나 시리즈로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에게 국방의 의무란 무엇이며 병사로서 군 생활을 하는 그 군인들에게 있어 군인이라는 역할은 과연 무엇을 하는 역할인가? 왜 그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빵이나 먹을까요? 예, 빵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 떡도 있어요.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과는요, 부산에 있는 황심서 팬분이 박스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 떡은
떡은요. 예, 누구라고 밝힐 수 없는 분이 또 엄청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빵도 먹고 빵빵해지고 떡 먹고 떡덩어리 같은 얼굴로 또 사과처럼 둥글하게 여러분하고 계속 항심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